퇴직 후 알게 된 충격의 진실. 내 자산 생각보다 한참 부족했다. 나는 30년 넘게 일했으니까 웬만큼은 모아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퇴직을 맞이한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월급이 끊기고 통장을 들여다보니까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 돈으로 내가 30년을 더 살 수 있나? 그제야 뒤늦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고 남은 돈은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아이도 키우고 대출도 갚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다녔는데 정작 내 노후 준비는 막연한 안심뿐이었다는 걸 퇴직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장 오늘 퇴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진 돈,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나요? 1. 30년 직장 생활, 내 통장에 남은 건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남성 김성호 가명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남들 보기에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에다 모아둔 돈까지 합쳐 약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딸 결혼자금, 아들 유학비, 부모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한꺼번에 몰렸고 자동차 한 대 바꾸고 나니 남은 건 고작 5천만 원. 나는 은퇴 후 한 20년은 그냥저냥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니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김 씨는 결국 생계를 위해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퇴직이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요. 두 번째 사례는 공무원으로 33년간 일하고 퇴직한 60세 여성 이경자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서 꽤 여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매달 약 23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 삶을 살다 보니 매달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월세 80만 원,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 30만 원, 식비와 건강관리비 50만 원. 남는 돈은 고작 70만 원인데 여가 생활은커녕 비상 상황이 오면 대책이 없는 거죠. 아파도 병원비 걱정부터 하게 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줄이게 돼요. 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는 꿈도 못 꾸겠어요. 이 씨는 결국 일부 적금을 깨서 비상자금으로 돌렸고 현재는 작은 텃밭 가꾸기와 가계부 쓰기를 철저히 하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 퇴직하고 여행 다녔다가 3년 만에 빈털털이 됐어요. 마지막은 자영업자 출신의 63세 남성 최정수 가명 씨 사례입니다. 식당 운영을 오래 하다가 60세에 정리하고 그동안 못 해본 여행을 다녀야겠다며 유럽과 동남아를 돌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후회 없이 살자는 생각이었죠. 처음엔 2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여행과 쇼핑, 가족에게 베푼 돈 등을 합치니 3년 만에 1억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은 마트 배송 알바하면서 용돈 벌고 있어요. 체력도 안 따라주고 젊었을 때 준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최 씨는 지금은 소비를 거의 끊고 월 100만 원 안에서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산 점검, 퇴직 전 꼭 해야 하는 이유. 이런 사례들이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자산이 3년 안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연금, 예금, 부동산 다 합쳐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은퇴 전 자산 점검 방법. 전체 순자산 파악하기.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 예상액 등 총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중 실제로 현금화 가능한 유동 자산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월 지출 습관 체크하기. 현재 소비 패턴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점검하세요. 지출의 7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상적입니다. 연금 외 추가 수입원 만들기.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월 5만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강의, 텃밭, 자격증 기반 알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내 자산, 내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입니다. 우리는 보통 직장 생활을 버티는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을 쌓는 기회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끝났을 때 그동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혹시 모를 충격을 미리 맞이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은퇴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과학적 이유. 소비 습관, 뇌의 착각, 그리고 평균 수명의 함정. 이 정도면 20년은 버틸 수 있겠지? 많은 퇴직자들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5년 내에 절반 이상 자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생존 기간을 과소평가하는 인간의 뇌. 인간은 미래를 계획할 때 항상 현재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뇌과학자 에릭 존슨 교수는 사람들은 10년 뒤, 20년 뒤에 나를 다른 사람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다 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미래 자기 분리 효과 퓨처 셀프 디스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뒤의 생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현재 소비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되죠. 2. 퇴직 후에도 지출은 줄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지출이 확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노후의 고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주된 이유는 의료비 지출 증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의 의료비는 50대보다 평균 2.5배 많습니다. 만성질환, 건강검진, 치과치료 등 예상 외의 비용이 반복됩니다. 관계 유지 비용. 은퇴 후 친구 가족과의 모임, 취미활동, 여행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는 지출도 지속됩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매년 3%씩 물가가 오르면 20년 후 현재 가치의 절반 수준으로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 20년 후엔 약 360만 원이 들어갑니다. 3. 자산 소진 속도 착각의 오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산을 연수로 나누어 얼마씩 쓰면 되겠다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항상 발생한다. 부모 간병, 자녀 지원, 집 수리, 자연재해 등은 계획 밖 변수입니다. 복리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 분할만 한다. 자산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출은 가속화되며 자산은 복리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1. 현실적인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계획하라.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 하지만 90세 이상까지 사는 확률도 3명 중 1명입니다. 이제 은퇴 후 30년을 기준으로 자산 계획을 짜야 안전합니다. 2. 은퇴 전 생활비 자동화 모델을 구축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은퇴 후에 자동적으로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시. 국민연금 퇴직연금 구조 설계. 소형 상가나 월세형 부동산 소득.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수입. 소액투자 ETF, 채권 등으로 월 분배금 받기. 현금 흐름 기반의 자산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소비 통제를 돕는 효과도 큽니다.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 박사는 예측 가능한 소득은 불안감을 줄이고 행복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3. 정기적인 자산 점검과 소비 리셋. 은퇴 후에도 반복적으로 자산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년 1회 가계부와 자산 보고서를 작성. 소비 줄이기 캠페인 무지출대의 소비일기. 배우자와 월 1회 자산 회의. 뇌과학적으로도 효과적. 새로운 정보에 뇌가 자극받으며 전두엽 활성화. 소비 욕구를 억제하는 의사결정 기능이 향상됨. 결국 자산 관리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뇌의 습관과 감정, 그리고 신체 건강까지 연결된 복합적 기술입니다. 마무리하며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그때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버틸 마지막 방패, 내 자산을 지키는 일은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뇌의 착각, 예상보다 오래 사는 현실의 수명, 줄지 않는 지출의 정체를 지금 깨닫고 대비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은퇴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노후 파산을 부르는 7가지 착각. 당신도 이미 빠졌을지도 모른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흔히들 빠지는 착각들이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7가지 대표적인 착각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만 있으면 충분해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금액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퇴직한 이모 씨 65세는 30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달 받는 연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모 씨는 은퇴 후 생활비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죠. 결국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비책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연금이나 다른 투자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다변화하고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2. 건강은 돈으로 해결된다라는 착각. 돈만 있으면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라는 말 정말 맞을까요? 젊을 때는 이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김씨 58세는 은퇴 직후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고만 생각했죠. 의료비는 막대했지만 건강을 잃은 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복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대비책 건강은 돈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자녀가 나를 돌봐줄 거야 라는 착각.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 자녀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죠. 자녀들은 이미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 씨 70세는 아들에게 기대어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아들도 생활이 빠듯해 경제적 지원은커녕 방문조차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늦은 나이에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비책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미리 정리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나는 평생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난 몸이 튼튼하니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씨 62세는 퇴직 후 농업에 도전했지만 생각보다 신체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노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체력 소모가 크고 작은 부상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대비책 은퇴 후에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취미와 재능을 살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지출은 지금보다 줄어들 거야 라는 착각. 은퇴 후엔 돈 쓸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가 비용, 건강관리 비용,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이 기다리고 있죠. 박씨 64세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모임, 그리고 여행 등의 지출로 적금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비책 노후에 들어갈 비용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항목을 미리 계획하고 예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부동산이 노후를 책임질 거야 라는 착각.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항상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은퇴 후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정씨 60세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를 계속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비책 부동산 외에도 유동성을 갖춘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현금 자산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7. 노후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라는 착각.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획 없이는 절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대비책 노후는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적, 신체적, 정신적 준비를 꼼꼼히 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혼란과 실망만 남길 수 있죠. 결론. 노후 준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착각은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지만 이를 미리 깨닫고 대비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금, 건강, 자녀, 그리고 재정적 독립까지 모든 부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후회 없는 은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피해야 할 7가지 착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착각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과 다른 수익원을 고려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령 김 씨처럼 예상보다 낮은 연금 수령액을 마주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다면 경제적 압박을 덜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산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부동산, 주식, 채권, 저축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만큼 너무 장기적으로 묶인 자산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든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은 돈보다 우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막연히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예방이 최선의 치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박 씨처럼 나이가 들어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마주하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지키세요. 또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 금물.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 씨의 예처럼 자녀도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정리하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노후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절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노후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는 불안과 혼란이 남을 뿐입니다. 7가지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준비와 행동을 통해 안락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헬스터입니다. 나는 2020년 유한양행 주식 투자로 8천만 원을 벌 것이다.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꾸준하게 확보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목표 수익이 정해져 있는가? 나는 월 50만 원이다. 그것이면 족하다. 욕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어제와 같은 원칙에 벗어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1년 총 수익은 8천만 원이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변동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로 유한양행 변동성이죠. 액면 분할 후 가격은 4만 원. 총 4번에 4만 원을 찍어줘야 되고요. 3만 2천 원 가격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3년간 그래 왔었습니다. 제가 사실 두근거리는 것은 액면 분할이 유한의 변동성을 더욱더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 욕망, 그것을 수익으로 바꿀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3거래일 동안 유한양행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바로 유한형님의 휴식, 휴가, 버케이션. 오케이. 유한양행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 관한 공시가 떴었죠. 8일부터 유한양행 장이 개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거래가 없죠. 오케이, 나 왠지 부자 된 느낌. 105주 현재 제가 가지고 있죠. 평단가는 23만 원이고요. 5배, 105주에서 5배 불어나니까 525주. 오예. 그냥 똑같은데 그냥 부자 된 느낌. 그냥 지갑에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죠. 만 원짜리 100장 뭐 넣고 다니는 느낌. 예전에 뭐 장지갑 딱 가지고 가가지고 막 한 1, 20만 원씩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부자 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액면 분할되면 어떻게 될지 분석해 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의 가격은 똑같고요. 현금 비중 동일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 좋은 재료가 있다면 더 많이 올라가고요. 바이오 심리 저하 그리고 유한의 임상 실패 등 악재들이 있으면 더 많이 하락합니다. 다만 원래의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그것을 최소한 지지하는 것은 배당과 무상증자죠. 자, 쪼리님 유일한 프로 댓글러죠. 저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손절 포인트는 어떻게 잡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자, 손절은 사실 기술입니다. 기술. 손절은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직장인 투자자들은 절대 손절 못 합니다. 손절 대신 무엇을 하냐면 한숨을 쉬죠. 언제 오르나 하고요. 손절 대신 직장인들은 한숨을 쉰다. 사실 진정한 트레이더라든지 또 종목을 여러 개 굴리신 분들, 거의 프로급 그런 사람들이 손절이라는 것을 하죠. 더 이상 본인의 수익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 손목 자르듯이 마음을 자르듯 그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직 유한이 형님만을 매매를 하고 있고, 물론 한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은 따로 제가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미 유한이 형님은 살 가격이 정해져 있고 가격대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일하면서 업무하면서 절대 일희일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가격을 말이죠. 그때그때 맞는 현금 비중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쪼리님께서 나는 유한양행 뭐 투자를 하는데 손절을 해야겠다 하면 가격에 5%가 빠지면, 본인이 산 가격에 5%가 빠지면 손절 포인트로 잡으십시오. 5% 빠졌을 때 손절하시면 됩니다.
왜냐? 모든 주식이 5%가 빠지잖아요. 더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22만 6천 원, 1885주, 시초가 1,500원 오른 가격으로 스타트합니다. 유한양행. 저의 가격은 23만 원이죠. 예, 평단가 23만 원, 23층에 물려 있습니다. 제가 105주 현재 가지고 있죠. 저의 7차 수익이죠. 7차 수익이 언제 발발할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전에 올려버리는 듯 하다가 떨어집니다. 저에게 수익을 주기 싫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 유한 형님 너무 안 칼죠. 자, 사줄 사람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사줄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쉬운 원리죠. 거래량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고 올라갈 호재죠. 그런 재료도 중요하고 심리도 무진장 중요합니다. 근데 팩트는 이번에 재료 호재는 120억 투자한 유한양행이 투자한 미국 나스닥 기업 소렌토, 오늘 가격 장 전에도 빠지고 있던데 소렌토가 백신 개발에 성공은 했습니다. 본인 자체 회사에서 성공한 거죠. 회사에서. 근데 F&D 인상, I&D 신청 중 여기까지만 팩트였죠. 여기에 바이오 심리 투자 심리가 금액으로 많은 자본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백식 개발한다 하는 셀트리온도 있었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시젠도 있었고요. 돈을 굴리는데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바이오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유한양행도 있네. 이것 봐라. 툭 건드니까 혹 올라가네. 투기 자본이 싹 들어왔다가 쫙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유한 날아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현재는 변동성 장이라 내가 가진 시드머니, 나의 자금, 나의 현찰 얼마나 넣을지 가격 구간대에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제 8%를 들어갔었습니다. 평단가 23만 원. 액면분할하고 날라가면 8%에 대한 수익을 보는 거고요. 빠지면 8%에 대한 손해입니다. 변동성은 항상 발생한다. 8% 현금이 투입이 됐고 좀 저렴한 가격에 사면 또 만회가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저의 모든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판단 미스였던 거는 확실하다. 왜? 손해를 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은 그런 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또 2,000원 정도 올라줬어요. 예, 총 약 한 4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네요. 자, 가장 저점이 749주 7,000원 빠진 21만 7,500원을 저점으로 오늘 사람들의 심리가 21만 7,500원을 지지를 한다. 딱 749주만. 가격으로는 1억 6천 정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게 유한의 거래량이죠. 자, 보시는 사진. 자, 보십시오. 300주 미만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한의 거래량이에요. 평소에 가격대 22만원 지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가격이 정상적인 흐름인 거다. 욕심이 빠진 가격 22만원. 제가 이 시간별 시세를 네이버로 보는 거는 분당 1분당의 심리를 잘 보여줘요. 유한을 투자한 사람들은 22만원을 적당한 가격으로 보고 있구나. 차트를 잘 보신 분들은 이걸 보지 않고 차트를 보면서 심리를 파악합니다.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항상 맞출 수는 없다. 근데 또 흐름을 잘 캐치하신 분들 계시다. 자, 이런 미시적인 관점도 잘 보는 거 중요하고요. 큰 흐름도 봐야죠.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컨텐츠 미국 시황 그리고 세계 1등 주식 매입기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이제 녹색 색깔 제목이에요. 썸네일이라고 하죠. 녹색 제목으로 된 것이 바로 어제 새벽 한 4시 정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의 가격이 오르거나 보합이다 그러면 빨간색 그리고 내리다 그런 파랭이 색깔 그 제목으로 썸네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시행한 지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검정색 제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해주세요. 1000명 가야지. 오케이. 자, 미국 흐름하고 코스피 흐름 보면서 유한의 매도, 외국인 매도, 물량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미국 흐름 좋지 않다. 변동성 장이다.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빠지기도 한다. 코스피 흐름.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팔고 있다. 꾸준하게 팔고 있다. 자, 꾸준하게 팔고 있는 그 코스피 흐름을 볼 때 유한양행은 그나마 더 적게 판다.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들 물량 체크를 잘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지는 시점, 회사채의 위험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주식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때 되면 주가가 훅 빠진다. 20만 원대 올 때까지. 물론 이제 F하면 5420 4만 원이죠. 4만 원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중간에 매직 구간이 한 번씩 있죠. 21만 4천 원, 20만 8천 원. 요거 5 나누기 하면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쭉 기다리죠. 오를 때까지. 평단가를 회복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유한 형님이 3개월 정도 걸린다. 평균적입니다. 평균. 더 많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같이 급격하게 뭐 일주일도 안 돼요. 올라버 하루에 회복해 버렸잖아요. 하루에.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꾸준히 차트를 보면서 하락하는 시점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제 그 시점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시점이라는 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체크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를 보니까 그런다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다음 장세를 사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뭐 예측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믿고 들어가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응해야 된다. 잃지 않은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월 50만 원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올해 저는 이자 비용 빼고 1월 1일 아니고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1,050만 원 수익을 봤죠. 이자 비용 빼고 이 위기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유한이 형님이라 가능한 거죠. 그냥 저는 본능적으로 더 이상 현금 투입해서는 안 돼. 막았죠. 저의 운해가. 좌뇌는 야 지금 어제 저번 주 소렌토 그 코로나 재료 있었을 때 이건 기회야. 더 갈 수 있다고 명령했었죠. 근데 운해가 저를 막아줬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말하는 겁니다. 저의 목표를 입으로 외치죠. 나의 현금 비율을, 나의 가격을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야, 더 이상 들어가지 마. 들어갈 때도 기다려. 24만 원 찍을 때도 기다려. 지금 아니야 하면서 평단가를 23만 원까지 좀 낮췄었습니다. 자, 쪼리님 유튜브 채널 열었나요? 바로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한 거 바로 편집하셔가지고 배운 거 그대로 지금 만약에 초보 투자자시다라면 그거를 녹음하신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럼 본인이 스스로 공부가 돼요. 그리고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독서 해주시고요. 쪼리님 사랑해. 오케이. 광주 부동산 임장 또 사랑해. 오케이. 디디님 오케이 좋아해.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저를 또 지지하는 구독자분들이 3분이나 계시네요. 오케이. 자, 외국인 코스피의 외국인들 6,233억 빠졌죠. 셰일업체 부도 한 개 업체 이제 났습니다. 자, 심리 안 좋아집니다. 미국 시장. 외국인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국 급에 속하는 한국 주식 파는 거죠. 나스닥 다우 오늘 새벽 다 빠졌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 중요한 건 외국인들 파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매수세도 보이고 이래야 한국 장이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다. 그때 되면 나스닥이나 다우도 안정되게 조금씩 등락을 너무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가 진정하게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인은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 해가지고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다는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나머지는 원래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근데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삼성전자를 주로 매입을 하고 있다. 개인들끼리
뭐 폭탄 들리기 한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 건지 그걸 지켜봐야죠. 누가 성공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버틸 자금이 있으면 버티는 거고요. 예, 이기는 거고요. 이기는 투자입니다. 버틸 자금이 없으면 손해 나는 거죠. 근데 모든 자산이 다 그래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부채로 읽었다가 부채를 갚을 만한 능력, 뭐 성장, 가치 이런 게 안 되면 사실 힘들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사이클, 뭐 주식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흐름적인 그런 흐름이죠. 알아도 당한다. 예, 알아도 당한다. 어제 저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금을 분할로 들어가면 방어막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유한양행은 3거래일, 3거래일, 3일 동안 순매수 기록한 적이 있는데 연속적인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팔고 3일만 순매수를 기록했다. 오늘도 많이 팔았죠. 예, 11,000주. 생각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11,000주. 그리고 이제 시간별 시세 보면은 14시 40분경, 2시 한 반경 정도부터 가격 22만 4천원, 22만 원을 딱 지지를 하다가 싶더니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이때 기타 법인에서 14시 20분에 1000주 매수를 합니다. 1000주 매수하면 1, 2천원 금방금방씩 올라갑니다. 지금 22만 원 지지했었을 때 평소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살 사람도 많이 없고 팔 사람도 많이 없었던 그런 가격 형성대에서 1000주 싹 쏴버리니까 바로 한 번에 훅 올라버리는 느낌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만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들 엊그저께 들어왔던 소렌토 호재 타고 들어왔던 애들 150일 이내로 신용거래했던 애들 25만원 이상 띄웁니다. 액분 가격으로는 한 5만원 정도. 이때가 저의 매도 타이밍인 거예요. 상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액분 후에 49,000원 욕심 안 부리고 49,000원의 매도 타이밍을 현재까지는 잡을 거다. 뭐 매도 타이밍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꼭지에서 절대 못 팝니다. 예. 소렌토 호재 터진 날 저는 어디서 팔았다 해야 되지? 25만원까지 29만원까지 타고 올랐으니까 무릎에서 그때는 팔았잖아요. 무릎에서 그때 200만원 수익 낼 때죠. 자, 다음 주 4월 8일 액분 유한양행 역사상 액면 분할 최초의 액면 분할 가격이 4만원대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런 소액 투자자 분들도 들어온다. 유한양행이 국민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유한양 행스터였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충격적인 비극. 한국 사회에서 연금은 오랫동안 든든한 노후 대비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현실에 마주했을 때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공백과 고통스러운 생활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부어온 연금이 예상했던 만큼의 안락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고령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금만으로 노후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노후 보장이라 믿었던 연금이 이제는 불안과 걱정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노후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충격적인 비극. 한국 사회에서 연금이란 오랫동안 노후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기대와 크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하며 연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원이 없고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의료비와 생활비는 빠르게 늘어나지만 정작 연금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많은 베이비 부머들에게 공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의 부담. 박 씨 68세는 평생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퇴직 후엔 노후를 연금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병원비가 매달 고정 지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 치료비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지출해야 하는데 수십만 원씩 쌓이다 보니 부담이 커졌습니다. 박 씨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연금으로 생활비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지만 의료비는 생각도 못했죠 라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의료비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면서 증가하는 의료비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예측할 수 없고 더구나 노년에는 작은 병도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누적되면서 연금 외에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은 은퇴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생활비 상승과 물가의 현실. 김 씨 65세는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김 씨는 아침에 시장에 가면 예전에는 1만 원이면 충분했던 장보기가 이제는 2만 원, 3만 원씩 훌쩍 넘어가니 생활비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활비 부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은 연금을 주된 소득으로 삼는 은퇴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생활 필수품부터 의료비, 관리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이 올라가면서 연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이 매달 나오지만 오히려 매달 빠듯하게 살면서 여유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례 3 뜻밖의 가족 부담. 이 씨 70세는 은퇴 후 연금을 받고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손주의 양육비와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게 되면서 연금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이 씨 부부가 손주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가족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 씨는 저희는 그저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지원을 계속하기도 어렵고 끊기도 어렵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은 정서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은퇴 후 자금 관리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녀의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 자녀의 경제적 위기 상황 등 여러 이유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가족의 요구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처럼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 또는 소규모 창업을 통해 수입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전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보다 필요한 지출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자금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예방에 힘쓰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겪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연금이란 본래 노후의 안락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단지 생활비의 일부를 보탤 뿐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준비, 건강한 생활 방식,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 등 노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필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현실과 대처법.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실을 절감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리라 믿었던 연금이 어느 순간 빈틈이 많은 불안 요소로 변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연금의 현실을 짚어보고 은퇴 후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 흔히 연금을 노후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대 수명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 이상을 연금으로만 버티기에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또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즉, 지금 우리가 받는 연금이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가치로 유지될 거란 보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부모님을 부양하던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와는 조금 다른 경제적 구조 속에 있다 보니 은퇴 후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지출과 경제 상황이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은퇴 후 안정적 노후를 위한 준비 전략. 추가 수입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고정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갖는 일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파트타임 일자리나 소규모 창업을 통해 수입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후 가능한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주일에 며칠만 근무하는 파트타임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재능 기부 형식의 컨설팅을 하는 일까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본다면 노후에도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관리도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여러 투자 수단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큰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소소하게라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소비를 지속하는 것은 은퇴 후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외식하고 명품을 구입하며 여행을 다녔다면 이제는 이러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방법으로 절약할 수 있고 외출보다는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절약법입니다. 또한 집안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 공간을 줄이고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방식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더욱 심플하게 만드는 변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은 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 의료비 지출은 은퇴 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데 의료비가 추가되면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운동을 매일 습관화하고 적절한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생활 습관이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크지만 작은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면 노후의 삶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산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일을 하기보다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사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강력한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3.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자산은 무엇일까? 물론 돈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한 요소는 경제적 안정뿐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은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적 연결망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 취미활동, 가족과의 관계 등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은퇴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정서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자아실현과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연금 부족 문제를 오히려 크게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면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내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활동은 노후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면 연금만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연금 부족 시대의 새로운 도전.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각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금이 노후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추가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하고 소비 습관을 조절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은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금 이상의 다양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길 바랍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이 냉혹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이유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